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전라도 남원고을에는 대사원을 지낸 윤정국이라는 대감이 살았습니다. 윤대감께서 출세를 거듭한 끝에 나이 50이 되어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에 오르셨지요. 거기다 권세 있는 명문가와 혼인하여 그 부와 권력이 호남 땅에서 으뜸이라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여보게들, 윤대감 저택에는 대문만 9개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네. 남원 고을에서 관할을 빼고는 가장 큰 집이라고 하더군. 그뿐인가? 사랑채만 해도 20칸이 넘고 안채는 그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는가. 대감마님께서는 안채를 다스리시며 하인들을 거느리셨는데 그 위엄이 당당하여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습니다. 마님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치맛자락이 스치는 소리만으로도 하인들이 고개를 조아렸지요. 부의 명예, 벼슬까지 드높으니 모두가 부러워하는 윤대감 댁이었습니다. 허나 대감과 마님의 속은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윤대감 댁 3대 독자인 아들 윤상현이 공부에는 도통담을 쌓은 채 말썽만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님께서는 밤낮으로 불공을 들이시며 아들의 장래를 걱정하셨습니다. 절의 시주도 끊이지 않고 무당을 불러 굿까지 하셨지만 상현의 버릇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아니, 뭐라고 하였느냐? 상현이 그 아이가 또 무슨 짓을 벌였단 말이냐? 대감마님, 도련님께서 가셔야 할 서당에는 가지 않으시고 저자거리에서 또 싸움질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동네 아이들을 모조리 모아서 이웃 마을 아이들과 패싸움을 벌이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서당 훈장님의 갓을 벗겨 개울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마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비녀를 집어던지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마님의 눈가에는 밤새 울어 부은 흔적이 역력하였지요. 상현이 이놈, 지금 당장 어디 있느냐? 대감께서 호통을 치시자 하인들이 황급히 도련님을 끌고 왔지요. 윤상현은 대감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현아, 내가 또 싸움질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아이고 아버님, 윗마을 녀석들이 저희를 무시하는 것을 어찌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그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놈아, 사대부 집안의 자식이 거리에서 상놈들처럼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느냐? 공부는 등한시하고 도대체 커서 무엇이 되려고 그러느냐? 아이고, 우리 집 재산이 이렇게 넘치는데 소인 하나쯤은 벼슬살이를 좀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님께서 모아놓으신 것만으로도 3대가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능글맞게 대답한 상현은 불호령이 떨어지기 전에 잽싸게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야단을 치려던 대감께서는 상현이 사라지자 한숨을 깊이 내쉬셨지요. 어휴, 늦게 본 자식이라고 너무 곱게만 키웠구나. 저것이 과연 내 자식이 맞는지 의심스럽구려. 어디 저 아이가 부모 말씀을 들어먹겠습니까? 12살이 되도록 글공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놀러 다니기에만 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님께서 한숨을 쉬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비단 수건이 눈물에 젖어 축축해졌지요. 사실 윤상현은 대감께서 나이 50이 되고 나서야 얻은 귀한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습니까? 상현이 울면 마님께서 직접 달래셨고 무엇을 원하면 못 들어주는 것이 없었지요. 허나 상현은 악동들을 모아 우두머리 노릇까지 하니 마을 사람들에게 민폐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감께서 후회막급이라며 탄식하시자
안방마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감, 그러지 마시고 지리산 청학동 해능 선사께 데려가 보시지요. 선사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이시니 분명 우리 상현이 버릇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 부인, 정말이지 좋은 생각이요. 내일 당장 선사님을 찾아뵈어야겠소. 무릎을 탁 친 대감께서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상현을 깨워 지리산을 향하셨습니다. 상현은 재미난 남원고을을 빠져나와 가파른 산에 오른다는 말에 투덜거렸지요. 아버님, 소인은 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산에는 무서운 호랑이와 곰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따라오거라. 정말 내 자식이 맞는지 궁금하구나. 아이고, 생긴 것이 이렇게 판박이인데 그것을 어찌 숨기겠습니까? 영락없이 아버님 아들이옵니다. 어휴, 말이나 하지 못하면 말을 말지. 대감과 상현은 산속 암자에서 해능선사를 만났습니다. 수염이 허연 해능선사께서는 대감의 하소연을 듣고도 미소만 지으셨지요. 그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드님 나이가 몇이라고 하셨습니까? 올해로 12살이옵니다. 벌써 공부를 시작해도 늦은 나이인데 책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대감의 말씀에 해능선사께서는 상현 쪽을 살피셨지요. 허나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현은 그새 마당에 나가 돌아다니고 있었답니다. 한참 동안 상현을 지켜보시던 선사께서는 이윽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이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사님께서 아주 엄한 얼굴을 하셨지요. 그것이 무엇이옵니까? 앞으로 7년 동안 아이를 맡아 가르칠 터이니 대감께서는 제 교육에 그 어떤 간섭도 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들을 7년씩이나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대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상현의 장래를 위하여 눈을 질끈 감고 승낙하셨습니다. 하여 그날부로 윤상현은 해능선사와 함께 살게 되었지요. 상현아, 이리 오너라. 앞으로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허나 상현은 지루한 산속에서 7년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기서 7년을 보낸다고요? 안 하겠습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기겁한 상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달아나려 하였지요. 허나 해능선사께서 부르시자 스님들이 이미 문을 막고 계셨습니다. 비키십시오. 이 땡중들아.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감히 가로막느냐? 누구긴 누구냐? 공부는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망나니일 뿐이지. 선사님 앞으로 끌려온 상현은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상현아, 사람이 짐승과 무엇이 다른지 아느냐? 짐승은 맞으면 왜 맞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맞으면 버릇을 고치기 때문이란다. 해능선사께서는 박달나무로 만든 법봉으로 상현의 볼기짝을 사정없이 후려치셨습니다. 대들던 상현은 한 30대쯤 맞자 싹싹 빌기 시작하였지요. 스님, 소인이 죽겠습니다. 여기서 더 맞았다가는 사대부 집안 3대 독자의 명이 끊어질 것입니다. 걱정 말거라. 맞아도 죽지는 않는다. 이것은 못된 버릇을 고치는 약이니까. 자, 한 대 더 맞아라. 신나게 몽둥이 세례를 받은 상현은 바닥에 축 늘어졌지요. 알겠느냐? 집에서 그랬던 것처럼 버릇없이 굴면 이렇게 다스릴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상현은 선사께서 시키시는 대로 엉금엉금 기어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윤상현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능선사께서는 말로 모르시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상현이 아무리 어려운 것을 여쭈어도 막힘없이 척척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지요. 상현아, 천자문은 대학자 주사께서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으신 책이다. 그러니 너 또한 허투루 배우면 안 될 것이다. 상현은 옛날 학자의 머리카락이 무슨 상관이냐 싶었지요. 허나 맞는 것이 무서웠기에 군소리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마당을 쓸고 아침 예불을 드린 뒤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글을 읽고 점심 공양 후에는 또다시 책을 펼쳐야 했지요. 저녁 예불이 끝나면 그날 배운 것을 모두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 망나니 같은 성격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 달쯤 지나니 또다시 공부가 하기 싫어 온몸이 근질거렸지요. 상현아, 오늘은 내가 마을에 좀 다녀올 터이니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부 외우도록 하여라. 네, 스님. 기분 좋게 대답한 상현은 속으로 또다시 도망칠 궁리를 하였지요. 아무렴 산속에서 공부나 하면서 지내기에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여 상현은 선사께서 사라지시자마자 곧바로 암자를 나섰습니다. 어휴, 이제야 이 지겨운 감옥과도 이별이로구나. 잘 있거라, 나는 갈 테니. 상현의 발걸음도 가볍게 산을 내려갔지요. 처음에는 길이 제법 평탄하여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남원 저자거리에서 친구들과 놀던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레었지요. 허나 지리산 산길이 어디 쉬운 길입니까? 사냥꾼이나 신만이들도 쉬어가는 산중을 12살 꼬맹이가 벗어날 리 만무하였습니다. 1시간쯤 걸었더니 길이 점점 험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던 불에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지요. 2시간쯤 걸었더니 어느새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큰일이로구나. 해가 어두워지고 있으니 이거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상현은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았지요. 거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주변에서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까지 들리니 어린 가슴이 벌벌 떨렸습니다. 으드득, 어흥. 어디선가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호랑이가 아닐까 싶어 상현은 나무 뒤에 몸을 숨겼지요. 갈팡질팡 같은 곳을 맴돌던 상현은 그만 힘이 다하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산속을 떠돌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부처님, 상제님, 제발 소인을 살려주십시오. 상현이는 하고 싶은 것이 아직도 많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상현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겠느냐? 하고 말고요. 열심히 할 터이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니, 이 목소리는. 싹싹 빌던 상현은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가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바로 해능선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감히 소인을 놀리려 하신 것이옵니까? 상현아, 내가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이다. 그나저나 여기서 죽을 요량이면 살려준 것이 아깝구나. 껄껄껄. 웃어젖힌 해능선사께서는 상현의 머리에 꿀밤을 먹이셨지요. 마지막 힘을 짜낸 상현이 선사께 덤벼들었지만 또다시 흠씬 두들겨 맞고 말았습니다. 아주 매타작을 제대로 당한 것이지요. 먼지나도록 두들겨 맞은 상현은 해능선사께 엎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이 기필코 복수해 주겠습니다. 그러려무나. 허나 나한테 복수하려면 까막눈으로는 되겠느냐? 그렇게 암자로 돌아온 상현은 해능선사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공부를 해야 했지요. 결국 그날은 배운 것을 전부 외운 다음에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이 땡중 놈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죽겠구나. 이놈을 어떻게 이기지? 상현은 이불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른들은 상현의 못된 꾀를 당해내지 못했거든요. 허나 이 해능 선사께서는 그야말로 강적이었습니다. 이놈이 방심할 때까지 일단 따라주는 척해야겠구나 하여 상현은 그 다음 날부터 얌전히 공부에 매진하였습니다. 해능 선사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곧잘 배웠지요. 원래부터 머리가 비상한 상현이었습니다. 단지 공부를 싫어했을 뿐이었지요. 그런 상현이 작정하고 공부를 하니 그 실력이 놀랍도록 빠르게 늘었습니다. 상현아, 오늘은 맹자를 배워보자꾸나. 네, 스님.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이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뼈를 고되게 한다고 하셨다. 해능 선사의 말씀에 상현은 고개를 갸웃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옵니까? 큰일을 할 사람은 먼저 고생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모두 장차 큰 사람이 되기 위함이란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해능 선사께 한 방 먹일 생각으로 가득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현아, 이 스님은 앞으로 한 달간 행각을 나설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여라. 행각은 스님들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해능 선사 같은 고승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하여 선사께서는 상현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부가 끝나면 나가 놀아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허나 상현이 고개를 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해능 선사의 행각을 따라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좋다. 허나 행각 중에도 공부는 계속해야 할 것이다. 스님 여부가 있겠습니까? 해능 선사의 허락이 떨어지자 상현은 속으로 매우 기뻐했지요. 지난번에는 지리산 산길을 벗어나지 못하여 탈출에 실패하였으니까요. 허나 이번에는 선사의 뒤만 따르면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두고 보아라. 산에서 내려가기만 하면 바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 그렇게 상현은 해능 선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둘은 지리산을 내려와 주변 마을을 돌기 시작하였지요. 아직이다. 남원에 좀 더 가까워지면 그때 잽싸게 도망칠 것이다. 그때까지는 해능 선사를 따라다니는 편이 안전했습니다. 하여 상현은 낮에는 선사를 따라 행각을 다니고 밤이 되면 해능 선사께 공부를 배웠지요. 자, 여기서 쉬어가도록 하자. 상현아, 너도 오늘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여라. 네, 스님. 수천 권의 경전이 머릿속에 계신 선사께서는 별다른 책이 없어도 얼마든지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상현도 해능 선사의 높은 학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여 군소리 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두 사람이 화전민들이 가꾼 작은 산골 마을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당분간 이 마을에서 행각을 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 놀러가도 좋다. 간만에 쉬는 시간을 얻은 상현은 마을을 둘러보았지요. 화전민이 모여 사는 가난한 마을에 무엇을 볼 것이 있겠습니까? 오두막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사람들의 옷은 남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허나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살아가고 있었지요. 상현이 돌아가려는 찰나 귓가에 또래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으하, 내가 잡았다. 아니야, 내가 먼저 잡았어. 따라가 보니 마을 아이들이 근처 숲속에서 산딸기 열매를 따먹으며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못 보던 아이로구나. 어이, 너는 누구냐? 소인은 윤상현이라고 하오. 그럼 너는 누구냐? 후, 말투가 꼭 어른 같구나. 나는 춘섬이라고 해. 같이 놀래? 춘섬은 상현의 손을 잡고 산딸기 덤불로 데려갔습니다. 상현은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춘섬은 정말로 예뻐서
꼭 별이나 꽃이 걸어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남원고을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는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비록 옷은 누더기처럼 해지고 기운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지만 춘섬의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미소는 그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거기다 어찌나 잘 웃는지 웃을 때마다 귀여운 보조개가 쏙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귀여웠지요. 여기 산딸기가 제일 맛있어. 자, 먹어봐. 춘섬이 산딸기를 따서 상현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지요. 하여 상현은 춘섬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남원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묘한 감정이었지요. 둘은 그렇게 산딸기 열매도 따먹고 언덕에서 미끄럼도 타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상현아, 저기 저 나무 위로 올라가 볼래? 좋아. 둘은 큰 나무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모습이 아름다웠지요. 오늘 정말 재미있었다. 그치?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즐거웠던 것이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우리 내일도 같이 놀지 않을래? 선사님께 한번 여쭈어 보지 뭐. 다행히 상현이 밤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놀러 갈 수 있었습니다. 요새 상현이 열심히 공부를 하여 해능 선사께서도 흔쾌히 허락하셨지요. 그 뒤로 상현과 춘섬은 어디를 가든 함께 다녔습니다. 놀 것 없는 산골 마을이었지만 둘만 있으면 지루할 것이 없었지요. 상현과 춘섬은 숲속에서 머루도 따먹고 차가운 개울에서 물장구도 쳤습니다. 상현아, 너는 어디서 왔어? 나는 남원에서 왔어. 우리 아버지는 대감이시고 어머니는 마님이셔. 와, 그럼 너는 양반 도련님이구나. 나는 그냥 가난한 화전민이야.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양반집 머슴이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랑 단둘이 살아. 그래도 춘섬이는 참 예쁘고 착해. 춘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렇게 둘은 신나게 놀았지요. 상현은 남원에서 이렇게 즐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슬슬 돌아가야 해. 저녁 무렵 둘은 화전민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어딘가 좀 흉흉해 보였지요. 어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웬 뚱뚱한 사내가 포졸들을 잔뜩 이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놈들 감히 내 관할에서 빌부터 살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다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냐? 호통을 치고 있는 이는 이 지방 현감이었지요. 현감은 마을 사람들이 아무런 세금도 바치지 않아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또, 저희는 팔도를 떠돌다가 간신히 정착한 신세입니다. 그 많은 세금을 무슨 수로 다 내겠습니까? 뭐라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아무것도 바치지 않으면 나란 일은 뭐 공짜로 굴러가는 줄 아느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꼭 세금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나 사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세금 대신이라며 마을 사람 몇몇을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부역에 동원되어 돈 대신 노동력을 바치게 될 것이었지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사또 나리, 제발 우리 아버지를 풀어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아버지가 끌려가는 것을 목격한 춘섬이 눈물 범벅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춘섬은 울며불며 사또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리고 있었지요. 우리 아버지는 몸이 약하셔서 힘든 일을 못하십니다. 제발 풀어주세요. 허나 사또는 매정하게 춘섬을 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화가 치민 상현이 달려갔습니다. 사또 나리, 백성을 어루만져야 할 리가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호랑말코 같은 녀석이냐? 어서 꺼지지 못하겠느냐? 못 꺼지겠습니다. 춘섬의 아버지를 풀어주십시오.
사또가 들고 있던 지휘체로 내리치려는데 해능 선사께서 나타나셨지요. 현감날이 지금 현감께서 때리려는 아이는 대사원 윤정국 대감의 외아들이옵니다. 그 말에 사또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습니다. 아이가 여기 왜 있느냐 말이냐? 혹시 땡중 내가 본관을 희롱하는 것은 아니겠지? 소승이 무엇이 아쉬워서 현감께 농을 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현감께서는 이 땡중에게 시주 한 푼 하신 적 없는데 말입니다. 사또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다음에는 꼭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간신히 풀려난 춘섬의 아버지는 딸과 부둥켜 안은 채 엉엉 울었습니다. 지켜보던 상현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못하였지요. 아버지를 구해줘서 고마워, 상현아. 아니, 상현 도련님. 그냥 상현이라고 불러. 소인이 구한 것이 아니라 저기 저 선사님께서 구하신 것이야. 그래도 너 때문이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괜찮아. 내일 또 같이 놀면 돼. 허나 춘섬은 끝끝내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지요. 상현은 좀 이상했지만 날이 어두워진 탓에 해능선사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일찍이 상현은 춘섬을 찾았습니다. 어제는 좀 어색하게 헤어졌으니 오늘이야말로 함께 놀아야겠다는 생각이었지요. 춘섬아, 어디 있느냐? 상현은 마을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춘섬을 불렀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허나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마을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상현이 마을을 빙 돌아보았지만 춘섬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도 없는 것이었지요. 오두막집들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부엌에는 아직 따뜻한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급하게 떠난 듯한 흔적들이 역력하였지요. 춘섬아, 대답해라. 춘섬아. 상현은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상현은 춘섬과 놀던 산딸기 덤불 아래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러자 눈앞에 무언가 나풀거리는 것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살펴보니 춘섬이 머리에 달고 다니던 노란 댕기였습니다. 아마도 춘섬이 상현을 위해 남겨둔 것 같았지요. 춘섬아, 어디로 간 것이냐? 상현은 댕기를 품에 안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꽉 막혀 오는 것 같았지요. 조용히 숙소로 돌아온 상현은 넋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멍하니 앉아만 있었지요. 상현아, 춘섬이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냐? 네, 마을 사람들까지 죄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선사님, 소인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까? 해능 선사께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말씀하셨지요. 화전미는 집도 농밭도 없단다. 기껏해야 산을 태워 만든 밭뿐인데 그것으로 어찌 나라에 세금을 내겠느냐? 세금을 낼 수 없으니 백성이 될 수 없었지. 하여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사람을 보내면 그대로 짐을 싸서 떠난단다. 그럼 춘섬이는 평생을 부평초 마냥 떠돌며 살아야 한단다. 굶주림과 추위에 떨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참으로 불쌍하지 않느냐? 나무아미타불. 상현의 눈에서 두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춘섬이 겪을 고초를 떠올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답답함에 가슴을 치던 상현은 마침내 울부짖었습니다. 괴롭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무엇을 어찌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거라. 해능 선사께서는 상현의 어깨를 굳게 붙잡으셨습니다. 공부는 본디 지혜를 알고 이치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하여 옛 성현들은 공부를 통해 답을 찾아왔단다. 하지만 공부 따위를 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인은 그저 춘섬이를 다시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해능 선사께서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공부를 해서 급제를 하면 비로소 너에게도 힘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춘섬이 같은 어려움에 빠진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힘 말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춘섬이를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더 이상 헤어지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허나 그러려면 지금부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견딜 수 있겠느냐? 상현은 춘섬의 노란 댕기를 꺼내 보았습니다. 그 댕기를 보니 춘섬의 환한 미소가 떠올랐지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날로 상현은 암자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공부에 매달렸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현의 손에는 책이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책을 읽고 밤 깊도록 촛불을 켜고 글을 외웠습니다. 손가락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눈은 피로 충혈되었지만 상현은 멈추지 않았지요. 해능 선사께서도 그 높은 학식을 전부 상현에게 쏟아부으셨습니다. 상현아, 장자를 읽어보거라. 큰 새는 9만 리를 날아오른단다. 네, 스님. 소인도 춘섬이를 구하기 위해 9만 리를 날아오르겠습니다. 마침내 상현이 20이 되자 해능 선사께서는 하산해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선사님, 그동안 감사하였습니다. 어냐, 이제 훌륭한 청년 선비가 되었으니 어디 큰 뜻을 한번 펼쳐보거라. 상현은 큰 절을 올리고는 지리산을 내려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이 7년 만에 돌아오자 난리가 났지요. 대감께서도 일찍이 청하여 아들과 독대를 하셨습니다. 그래, 상현아. 나에게 사대부가 어떤 덕을 지녀야 하는지 한번 말해보거라. 네, 아버님. 사대부는 자신에게는 엄격하되 타인에게는 자비로운 기우지덕을 지니고 끊임없이 학문에 정진하되 이를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훌륭한 대답이구나.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내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어엿한 선비가 되었어. 대감께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지요. 상현의 성취가 고맙고 대견하여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마님께서도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오셨습니다. 상현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어미가 미안하구나. 아니옵니다, 어머님. 소인은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또한 망난이었던 상현을 가르친 해능 선사의 신통함에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상현은 과거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물론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었지요. 대가까지 장원 급제한 상현은 머리에 어사화를 꽂고 거리를 돌았습니다. 남원의 모든 사람들이 망난이었던 상현의 성공에 놀라워하였지요. 장원 급제한 너를 위해 조정해서 내가 좋은 자리를 알아보마. 대감께서는 신이 나서 상현을 위해 요직을 알아보겠다고 하셨지요. 허나 상현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험하고 척박한 북방 산골 마을에 사또를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대감께서는 몇 번이나 아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였지만 상현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좋은 자리가 많은데 왜 고생을 자처하는 것이냐? 소인에게 뜻이 있으니 아버님께서는 부디 아무 말씀 마시고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고집이 워낙 강한 터라 부모님께서도 결국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지요. 상현은 나귀 한 마리를 타고는 멀고 먼 부임지로 향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상현은 부임지에 도착하였습니다. 부임한 곳은 북방에서 가난하기로 유명한 고을이었지요. 너무나 가난한지라 백성들은 사또가 새로 왔는데도 환영 잔치를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굶주림과 피로가 역력하였지요. 하여 상현은 육방을 불러 고을의 모든 백성을 모으게 하였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들으시오. 대대로 가난하다 하여 자식에게까지 가난을 물려줘야 되겠소? 이 사또도 불철주야 노력할 터이니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잘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소? 상현 사또의 간곡한 연설에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아무렴, 언제까지 떼거리를 굶어야 하겠습니까? 나는 몰라도 내 자식들은 안 되지요. 사또 날이 정말로 저희를 도와주실 것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온 팔다리에 없던 힘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상현 사또와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물레방아와 저수지를 지어 물을 끌어오는 한편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자갈밭을 모조리 개간하였지요. 여기에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고구마와 감자 등 구황작물을 들여와서 밭에 그득히 심었습니다. 사또 나리, 이것이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소.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한 뿌리에서 많은 열매를 맺소. 이것만 있으면 굶지 않을 수 있소. 상현 사또가 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지요. 이 가난한 백성의 고열을 빠는 탐관오리와 노름꾼, 돈놀이꾼들을 모조리 찾아내어 큰 벌을 내렸습니다. 이놈들 가난한 백성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것도 유분수지, 괴롭히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까지 빼앗으려 하였느냐? 사또 나리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는 무슨 용서냐? 너희 같은 놈들이 있기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이다. 지위를 막론하고 모조리 붙잡아 가두니 악당들은 상현 사또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게 상현 사또가 밤낮 없이 일한 지 1년이 지났지요. 단 한 해 만에 고을에는 굶는 이가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 중 상현 사또의 은혜를 우러르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였지요. 이제야 좀 살만해졌어. 그러게 말입니다. 상현 사또 나리 덕분입니다. 아직 멀었다. 조선 팔도에 아직도 유리걸식을 하는 이가 많으니 이들을 모두 거두어 양민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상현 사또는 비밀리에 편지를 써서 아버지 대감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북방 여기저기에 사람을 보내어 정착하면 땅과 집을 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화전민들이 상현의 고을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아이고 사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래로 화전민이 넘쳐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먹이시렵니까? 백성의 고통을 풀어주라 하여 임명된 것이 바로 목민관이다. 오죽하면 목민관이라 하겠느냐? 잔말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육방이 걱정하였지만 상현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상현은 화전민들을 이끌고 먼지만 부는 허벌판으로 향하였지요. 화전민들은 너무 목먹어서 하나같이 얼굴이 초췌하고 옷은 누더기와 다름없었습니다. 상현은 이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때 상현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화전민 사이에 젊은 처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춘섬이었지요. 춘섬은 이제는 폭삭 늙어버린 아버지를 부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옷은 더욱 누더기가 되었고 얼굴은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지요. 상현이 금방이라도 춘섬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이 황무지를 좀 보시오. 아무것도 키우지 못하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곳이 이 황무지요. 허나 이 땅이 처음부터 황무지였겠소? 주인을 잃고 오랫동안 함부로 방치되어 황무지가 된 것이요. 상현 사또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너희 화전민들은 이 황무지와 마찬가지요.
버림받았기에 집도 땅도 없이 부평초처럼 떠돌게 된 것이 아니오? 화전민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개 중에는 서러움에 북받쳐 우는 이도 있었지요. 허나 언제까지 그러고 살 것이오? 언제까지 거리를 굶으며 풍찬 노숙을 이어갈 것이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의 마을을 만들도록 노력해 보시오. 이 사또도 목숨 바쳐 도울 것이오. 농기구가 없으면 기구를 빌려줄 것이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양식을 마련해 줄 것이오. 화전민들은 반신반의하였지요. 하기사 지금까지 화전민들의 관심을 가진 사또가 있기나 하였습니까? 마을을 만들면 세금이나 내놓으라고 닥달할 뿐 도와주던 벼슬아치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이번 사또도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언제 돌변할지 모를 일이었지요. 그러자 상현 사또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관을 못 믿는단 말이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화전민의 딸을 골라 혼례를 치르도록 하겠소. 마침 내가 홀몸이니 그러면 내 말을 믿을 수 있겠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조정의 벼슬아치가 화전민과 혼인을 하겠다니. 그 파격적인 제안에 화전민들은 일제히 엎드려 큰 절을 올렸지요. 이제야 믿음직한 사또가 왔다며 엉엉 우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또 날이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본관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지금 당장 혼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소. 하여 상현은 조정에 장계를 올려 혼인을 허락받았지요. 아무렴 고을 수령이 살신성이 나시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대감께서나 마님께서는 한바탕 뒤집어졌지만 그래봤자 상현의 황소고집을 꺾지는 못하였습니다. 상현아, 정녕 화전민의 딸과 혼인하겠다는 것이냐? 네, 어머님. 소인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뜻이 있사옵니다. 하지만 너는 양반 마님의 귀한 아들이 아니냐? 어찌 과부의 딸, 그것도 머슴의 딸과. 어머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미 7년 전에 마음을 정하였사옵니다. 마님께서는 통곡하셨지만 결국 아들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여 상현은 화전민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되었지요. 신랑 신부 맞절. 영문도 모르고 혼인하게 된 춘섬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도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눈 딱 감고 나선 것이었지요. 그러나 자꾸만 어린 시절의 인연이 떠오르는 바람에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상현아, 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춘섬은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부인, 이제 고개를 드시오. 명을 따르겠습니다. 사또. 사또가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하시오. 춘섬은 벌벌 떨면서 고개를 들었지요. 도대체 이 과한 사또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기도 하였으니까요. 춘섬아, 정말 오래간만이구나. 이 댕기 기억하느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사또의 손에는 춘섬의 노란 댕기가 들려 있었지요. 그 말인즉 사또야말로 그 어린 시절 만났던 상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상현아, 도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 것이냐? 춘섬의 눈앞에는 오랜 세월 동안에도 잊지 못한 상현이 빙긋이 웃고 있는 것이었지요. 꿈에도 그리던 상현이 눈앞에 나타나자 춘섬은 잠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춘섬은 상현의 품에 안겨 있었지요. 놀랐어? 나는 하나도 안 놀랐는데. 상현아, 정말 너냐? 이게 꿈이 아니냐? 꿈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잖아. 상현은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간의 세월을 전부 들려주었습니다. 춘섬이 가버리고 크게 상심했던 일, 화전민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고 울었던 일, 그리고 다시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밤낮 없이 글 공부를 했던 일까지도 말입니다. 소희는 매일 밤 너를 생각하며 공부하였다. 춘섬아, 너를 다시 만나서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상현아. 상현이 장원급제를 하여 거리를 도는 대목에서는 춘섬도 자기 일처럼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신나게 이야기꽃을 피웠지요. 천지신명께 너를 딱 한 번만 더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어. 소원을 아주 제대로 들어주셨네. 이제 어때? 몰라.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꿈만 같아. 소인도 그렇다. 7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그리하여 둘은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윽고 뜨거워진 젊은 남녀는 밤새도록 회포를 풀었지요. 7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상현의 손길은 멈출 줄을 몰랐고 춘섬은 그 거친 숨결에 몸을 맡긴 채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는 신방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탐했지요. 춘섬의 하얀 살결이 달빛 아래 드러날 때마다 상현의 가슴은 더욱 거칠게 뛰었습니다. 상현아, 춘섬아, 소인이 얼마나 너를 그리워했는지 아느냐. 둘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상현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갈망을 쏟아냈고 춘섬은 그 뜨거움에 정신을 잃을 듯 하였지요. 양반 마님도 몰랐던 아들의 욕망은 과부 머슴의 딸 앞에서 비로소 완전히 폭발하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때도 새벽 달기 올 때도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지요. 마침내 동이 트자 둘은 서로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구나. 나도 그렇습니다, 서방님. 춘섬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황홀한 밤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상현은 화전민을 잘 이끌어 훌륭한 고우를 만들어냈지요. 주상께서 그 공을 크게 치하하여 더 높은 벼슬을 내려주셨습니다. 윤상현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니 마땅히 더 큰 직책을 맡겨 그 뜻을 펼치게 하라. 상현은 이후에도 요직을 두루 거치며 그 벼슬이 아버지인 대감보다도 높은 좌의정에 이르렀지요. 춘섬도 그런 상현을 잘 보필하여 둘은 자식들을 많이 얻고 금슬을 이루었습니다. 허나 상현의 마음 한편에는 늘 해능 선사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춘섬아, 내가 지리산에 다녀와야겠다. 서방님, 혹시 선사님을 뵈러 가시는 것입니까? 그렇다. 그분께 인사를 드리지 않고는 마음이 편치 않구나. 상현은 지리산 청학동을 찾았습니다. 허나 암자는 텅 비어 있었고 해능 선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선사님, 어디 계십니까? 상현이 왔습니다. 상현이 암자 주변을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현아, 이제야 왔느냐?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해능 선사께서 빙글에 웃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사님, 상현은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일어나거라. 이제 훌륭한 재상이 되었으니 그만하면 되었구나. 모두 선사님 은혜입니다. 만약 선사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소인은 지금도 망나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다. 내 안에 이미 씨앗이 있었고 나는 그저 물을 준 것뿐이다. 해능 선사께서는 상현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그나저나 춘섬이를 다시 만났다니 기쁘구나. 그 아이도 복이 많은 아이였다. 네, 선사님. 모두 선사님 말씀대로 공부를 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춘섬이를 만나게 해준 것도 다 뜻이 있었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공부해야 할 이유를 찾게 하려 함이었지. 상현은 깨달았습니다. 해능 선사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지요. 선사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계셨군요.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았다는 것이다. 좋다. 이제 너는 내 길을 가거라. 백성들을 위해 더욱 힘쓰고 춘섬이와 행복하게 살아라. 선사님,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인연이 되면 다시 만날 것이다. 염려 말거라. 해능 선사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암자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상현이 다시 찾아뵙고자 문을 열었을 때 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지요. 선사님은 역시 범상한 분이 아니셨구나. 상현은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해능 선사께서는 호연히 나타나서 상현을 음으로 양으로 도왔다고 하니 정말 신통력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한편 남원의 윤대감 댁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마님, 이제 우리 상현이도 출세를 하였으니 더 이상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 누가 우리 상현이를 망난이라고 하였습니까? 마님께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처음에는 화전민의 딸과 혼인한다고 하여 기절초풍하실 뻔하였지만 이제는 춘섬을 친딸처럼 아끼셨지요. 과부 머슴의 딸이라고 하여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 보니 춘섬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복덩이로구나. 그렇습니다, 마님. 춘섬이가 아니었다면 상현이도 저렇게 크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춘섬이는 참으로 현명하고 어진 며느리입니다. 춘섬의 아버지도 이제는 윤대감 댁에서 편히 여생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한때 머슴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좌의정의 장인어른이 된 것이지요. 아이고,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우리 춘섬이가 이렇게 귀한 집안의 마님이 되다니. 춘섬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버님, 이제 편히 쉬십시오. 소녀가 잘 모실 것입니다. 고맙다, 춘섬아. 내가 이렇게 자라줘서 아비는 정말 기쁘구나. 세월이 흘러 상현과 춘섬은 슬하에 자식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주실 것입니까? 그래, 오늘은 아버지가 어렸을 적 이야기를 해주마. 아이들이 상현의 주변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아주 못된 망난이었단다. 공부는 하지 않고 싸움질만 하고 다녔지. 정말입니까, 아버님? 그렇다. 그래서 할아버님께서 나를 지리산의 해능 선사님께 맡기셨단다. 상현은 아이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려고만 했던 일, 해능 선사께 혼쭐이 난 일, 그리고 춘섬을 만나 인생이 바뀐 일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구나. 공부는 단지 벼슬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한 것이란다. 네, 아버님. 저희도 열심히 공부하여 아버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이 상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섬은 그런 상현과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서방님, 진짜 옛날이 꿈만 같습니다. 나도 그렇다. 만약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해능 선사님께 정말 감사드려야겠습니다. 그렇지. 선사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망나니로 살고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옛말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요.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혹은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현과 춘섬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양반 마님의 귀한 아들과 과부 머슴의 딸이 만나 사랑을 이루기까지 그 길은 험난하였습니다. 허나 상현은 춘섬을 다시 만나기 위해 7년 동안 피나는 공부를 하였고 마침내 장원급제하여 그 소원을 이루었지요.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사람의 사랑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감과 마님께서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두 사람의 진심을 알고 허락하셨지요. 아이고, 저 둘을 보니 내가 다 흐뭇하구나. 그러게 말입니다, 대감. 상현이가 춘섬이를 얼마나 아끼는지 보십시오. 마님께서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상현은 이후로도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구제하였지요. 그의 명성은 조선 팔도에 자자하였고 많은 이들이 그를 칭송하였습니다. 윤자의정 어른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지.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춘섬도 상현을 잘 내조하여 훌륭한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한때 화전민으로 떠돌았던 그녀가 이제는 좌의정 부인이 된 것이지요. 마님, 오늘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쌀을 내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런 처지였으니까요. 춘섬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늘 어려운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런 춘섬을 보며 상현은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춘섬아,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정말 큰 복이다. 저야말로 서방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상현과 춘섬은 백발이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서방님,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산딸기 숲에 다시 가보고 싶습니다. 좋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이 생각나겠구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옛날의 산딸기 숲을 찾아갔습니다. 숲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산딸기 열매가 빨갛게 익어 있었지요. 춘섬아, 그때 내가 이 산딸기를 따주었을 때가 기억나느냐? 네, 서방님. 저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그날부터 나는 너만 생각했다. 다시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공부를 하였지. 저도 서방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떠돌 때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그 옛날의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양반 마님도 몰랐던 아들의 욕망은 과부 머슴의 딸 앞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 그것이 바로 상현과 춘섬의 이야기였지요.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그 말처럼 상현과 춘섬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 착한 아들이구나.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란다. 상현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상현과 춘섬의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에게로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